현변에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. 고소의 기술. 지금 고소를 당한 일이 있거나 피해를 입고 누군가를 고소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 책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현변입니다. 자, 각서 쓴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. 각서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. 각서라도 받아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. 그런데 이런 각서를 주고받았을 때 정확히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 잘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. 오늘 이 각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사실 저희가 차용증이나 공증 이런 서류들이 중요한 서류라는 거 당연히 다 아시잖아요. 이 각서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? 의뢰인의 주장, 입증자료, 판례, 법리 다 맞습니다. 맞는데요. 그런데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따져보고 테트리스처럼 잘 맞춰 보았을 때 어떻게 주장하고 나의 입증자료를 어떻게 배치해야 이 소송을 쉽게 만들어 놓고 시작할 것인가 이겁니다. 즉 우리 입장에서는 재판을 어떻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우리 입장에서 재판이 쉬워질 것인가, 반대로 말하면 상대편 입장에서 난이도가 올라갈 것인가, 이런 것들이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. 예를 들어서 여기 떼인 돈을 받아야 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. 이 돈은 투자금일 수도 있고 차용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건넸을 수 있어요. 이런 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차용증 없어도 돈 받을 수 있어요?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. 저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똑같이 얘기하는데요. 차용증 없어도 돈 받을 수 있다. 대화 내역이나 이체한 내역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. 그런데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. 차용증이 없으면 차용증이 있는 것보다 난이도가 하나 올라가고요. 돈을 건넨 내역, 이체 내역이 없으면 또 하나 올라가고요. 이 이체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건넸는지 그에 관련된 자료들, 대화 내역도 없으면 또 하나 올라갑니다.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. 차용증을 받아놨다면 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상대편이 할 말이 없겠죠. 이 차용증은 너무나 강력한 입증 자료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이 될 거예요. 반대로 차용증이 없다면 이 돈을 빌린 것인지 그냥 투자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명확한 입증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상대편이 한마디 더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거 사실 투자금이었다. 사실 그거 증여받은 거다. 돈 빌린 거 아니다. 그러니까 이런 발뺌하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데, 그렇게 되면 차용증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라 작은 증거들, 이체한 내역이나 대화 내역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강력한 증거에 그 정도 입증 자료를 좀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소송 난이도가 올라가고 품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이게 각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, 지금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. 각서라는 것은요 정말 강력한 증거입니다. 방금 차용증 말씀드렸잖아요. 차용증이 정말 중요한 증거인 건 맞는데 이 각서는요 때로는 차용증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증거일 때가 있어요. 소송 구성을 잘하게 되면은 차용증인 것보다 오히려 사후에 각서를 받아두신 게 훨씬 더 소송이 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바로 약정금 청구를 할 때인데요. 저는 각서를 받아주셨다면 기존의 법률관계가 사용이든 투자이든 뭐이든 따지지 않고 약정금 청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. 사실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송이 아니고 그 소송물은 다 다릅니다. 차용증을 받았다면 금전소비대차, 투자금이라면 투자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여러 가지 형태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, 이 각각에 대해서는 상대편이 전형적으로 할 수 있는 항변들이 나눠져 있어요. 그 차용증 갚았다, 변제가 됐다, 그 차용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, 투자금이라면 손실이 발생했다, 이런 식으로 항변거리가 생기기 마련인데, 이 각서라는 것은요 약정이거든요. 약정이 발생했다. 그 사후적으로 이 각서를 쓰는 시점에 약정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든 그걸 다 퉁쳐가지고 이 각서 안에 여하간에 불문하고 이 돈을 주겠다라는 약정이 이때 생겼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약정금 청구를 하면서 약정서를 들이밀게 되면은 판사님도 이 사후적으로 이 약정서가 써져 있으면 이 약정 안에 그 간의 사정들이 다 녹아 있겠구나, 이렇게 봐주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. 그만큼 강력한 증거가 이 각서이고 약정서예요. 제가 소송 난이도 말했죠. 소송 난이도 측면에서 이 각서를 통해서 약정금 청구를 하는 것이 소송 난이도를 가장 쉽게 만들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. 반대로 말하면 이 약정서, 각서를 상대편에게 써줬다는 것은 상대편에게 아주 강력한 입증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나중에 소송으로 비화가 되게 된다면 각서를 통해서 나는 아주 불리한 처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각서를 써주실 때 현재 법률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써주셔야 되는 거죠. 만약 다른 항변거리가 있는데도 이 각서를 써주신다는 것은 그 항변거리를 거의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조건들을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.
조금 더 증명력도 높고 그거 자체로 법률적인 효과가 아주 큰 공정증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공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변호사 사무실로 가가지고 서류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작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작성을 하게 돼요. 그런데 약정서의 경우에는 A4 용지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 문장 쭉 써버리면 몇 월 며칠까지 약정금을 변제하겠다 써버리면은 그것 자체로 약정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약정서를 쓰는 것 자체가 매우 간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중하지 못하게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나중에 가서 이게 그렇게 법률적인 효과가 강력한지 몰랐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. 제가 의뢰인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, 어떤 법률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은 진짜 이 메모지 한 장이라도 해가지고 이 각서를 하나 받아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, 이 법률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각서 한 장 받아두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이다. 반대로 각서를 써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각서를 써주기 전에 지금 이 현재 상황을 법률적으로도 좀 분석을 좀 해보시고 신중하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, 이런 말씀을 좀 늘 드려요. 그러니까 각서는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한 처분 문서이다. 두 번째로 민사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세 번째로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